부동산을 구매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일 수 있는데 대출까지 만약에 생각하신다고 하면 LTV 최소한 40% 50% 한다고 한다면 5억 원의 그 증여를 받고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게 불가능은 아닌 구조가 되기는 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저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2023년 세법 개정안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매년 그 반복되는 거긴 하지만 매 여름마다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와서 납세자들은 물론이고 저희 같은 세무 전문가분들이 주목을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사실 힘이 좀 빠지긴 해요. 예년에 비해서 네. 좀 많이 개정된 부분이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네. 공부할 게 많이 줄어들어서 좋긴 한데 사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서는 바뀐 게 저밖에 없어? 좀 시시하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바뀐 게 많죠. 그래서 저희들 사이에서는 역대급으로 사실 볼 게 없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좀 이슈가 될 것들이 있으니까 가볍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번에 가장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증여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내용이 나아갔을 텐데요. 이 결혼하는 분들에 대한 증여할 때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해서 언론 기사에는 1억 5천 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1억 원이 추가가 생겼죠. 원래 없던 제도인데 네. 기존에는 직계 존속한테 증여를 받는 경우에 10년 동안 5천만 원이 공제가 가능했잖아요. 근데 그 직계 존속한테 받는 5천만 원 증여 공제 말고 혼인으로 또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겠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두 분이서 하게 된다면 남편 쪽이 이제 1억 5천까지 그 다음에 또 배우자 쪽이 1억 5천까지 합이 이제 3억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구조죠. 기본적으로 받는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플러스 이번에 새로 도입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해서 1억 5천이라는 거죠. 최소 이제 3억 원까지는 양가 지원 하에 세금 없이 본인하시는 분들에게는 증여가 가능하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증여재산 공제가 생기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증여세율이 1억 원까지는 10%이다 보니까 증여재산을 공제를 하고 난 과세 표준 기준으로 1억까지는 10%.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본 공제 5천만 원하고 이 혼인 공제 1억 원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또 1억 원을 증여를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2억 5천을 증여하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신랑 신부 한 사람당 각 2억 5천씩 증여를 했을 때 신랑 쪽 1천만 원, 그 다음에 신부 쪽 1천만 원, 합이 2천만 원이 이제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증여재산은 5억 원까지 이제 증여 가능하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억을 증여받으면 2천만 원 증여세를 내고 4억 8천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일 수 있는데 대출까지 만약에 생각하신다고 하면 LTV 최소한 40% 50% 한다고 한다면 5억 원의 그 증여를 받고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게 불가능은 아닌 구조가 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본인 재산 공제가 생긴 게 정부 입장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대비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결혼한다고 다 아이를 낳느냐 또 혹은 기본 재산 공제도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결혼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논리들이 또 있어서 국회 통과가 될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지금 1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 1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기준이 보니까 그 일본이 비슷한 제도가 있나 봐요. 일본이 결혼할 때 증여를 하는 게 한 1억 원인가 정도가 될 거예요.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을 해준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신혼부부들이 실제 혼인을 하고 나서도 혼인신고를 좀 안 하잖아요. 최대한 늦게 하려고 하는 추세죠. 왜 그럴까요? 그게 혼인으로는 합가에 대한 양도세 특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적용받고 그리고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데 과연 증여재산 공제 각각 1억씩 2억 더 해준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결혼에 대한 동기를 일으키고 왜냐면 이게 기준점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보니까 혼인신고 없이는 증명이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하는 말씀처럼 각 1억 원씩에 대한 추가 공제를 해준다고 해서 과연 결혼, 그다음 혼인신고, 자녀까지 이어지는 이 메커니즘이 선순환이 될지는 사실은 의문이긴 합니다. 약간 지금 엮임을 생기는데 다시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 맞는데 그 단순하게 공제해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 관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제는 공제이고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하게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추가가 있는데 첫 번째를 보시면 반환 특례라고 있습니다. 혼인 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이걸 이제 증여자에게 원복시켰을 경우에는 그거는 애시당초 증여가 없던 거다라고 봐서 이 증여세는 물리지 않겠다라는 규정이 이제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의도치 못하게 이제 혼인을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결혼도 못해서 슬픈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네. 부당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겠다는 게 아니라 반환한다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가 없던 걸로 봐서 이거는 반환 특례를 적용해주겠다. 대신에 이제 정당한 사유로 하면 내년 통과가 된다면 시행령이 좀 추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돌려주는 상황을 가정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네. 결혼도 안 했는데 안 돌려줬다.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괘씸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돈을 받고 결혼을 안 하고 안 돌려준다면 당연히 증여세는 부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쭉 가산세까지 추가가 될 텐데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가산세는 면제를 해주고 대신 이자 상당히 정도만 부과를 해주겠다. 당연히 증여세는 이제 부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1억으로 공제를 받았을 건데 공제가 안 된 금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하겠죠. 대신에 가산세는 없다. 되게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도 아마 그 시행령으로 이제 추가가 될 텐데 네. 일단 그 요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증여일로부터 기존에 이제 증여받은 거죠. 네.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그러니까 2년 3개월이죠. 네, 총 2년 3개월이 될 때까지 수정 신고를 하거나 기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래 네가 신고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산세는 물리지 않겠다. 다음에 의도치 않게 혼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라든지 뭐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혼인 무효의 소가 같은 이런 특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이 판결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네. 까지 마찬가지로 수정 신고나 기한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산세는 안 물리겠다라는 규정이 추가가 됐어요. 뭐 이 규정들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진행이 된 거니까 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네. 페널티는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통과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내용이어서 제가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양도세 관련된 내용 좀 말씀드릴 건데 양도세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주택의 양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9년 전부터 주택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해서 네. 세무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머리가 아팠고 네. 앞세자분들도 혼동이 있었는데 네. 정부가 바뀌고 세법 개정이 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는 일정 부분 이제는 지금은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긴 해요. 지금은 네. 유예 기간인 거죠. 그렇죠. 14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에 대해서 중과 유예 기간인데 네. 근데 안타깝게도 네. 이번 세법 개정안에 그 다주택자 중과 규정이 네. 폐지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는 네. 조심스럽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자체를 없앨 수도 있겠다라는 네. 이제 예측이 있었는데 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그게 빠져요. 이건 또 이것도 제 생각인데 네. 그런 개정안을 넣어봤자 네. 어차피 세법 개정안이고 네. 국회를 통과해야지만 유효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 당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네. 그게 봤을 때 분명히 이제 부딪힌 요소가 이제 예언이 되기 때문에 좀 네. 조심스럽게 일단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추측이 되고요. 네. 대신에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결정하거나 볼 때 이 주택 자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거나 네. 실질과세를 적용할 때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애매한 부분이 발생을 하면 과세 관청하고 납세자하고 좀 마찰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이번에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법상 이제 주택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네. 기존에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면 주택으로 보는 거였거든요. 실질이 우선이 된다라고 네. 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공부상에는 근린상가인데 그 네. 근린상가를 네. 주거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 네. 그러면 양도소득세법상은 주택으로 봐서 네.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 실질로 보는 거는 이제 기존에도 있던 거니까 유지가 네. 되는데 네. 대신에 어떤 경우에 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구조냐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주택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네. 차용했다고 하는데 네.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네. 명확하게 이제 주택에 대한 정의를 추가적으로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독립된 주거 생활이라고 하면 뭐좀 예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출입구가 있고 취사시설, 욕조, 뭐 욕실이 되겠죠. 화장실 같은 것들이 이제 각 세대별로 이제 별도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네. 이거는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이 나오면서 네. 오피스텔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주거용으로 쓰긴 하지만 오피스텔은 무조건 주거용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그 실질을 따져가지고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럼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이 되는 거고 그걸 업무용으로 쓰면 그냥 업무용이기 때문에 주택수 판단할 때 제외가 됐었거든요. 이게 그러면 오피스텔도 업무용으로 쓰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출입구가 있고 지사시설이 있고 욕실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건 무조건 주택으로 봅니다.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이 주택을 쓰고 있지 않은데 외형만 갖췄다고 해서 주택으로 과세하는 것은 좀 부당한 수밖에. 세법의 큰 개념 중에서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사실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좀 그거는 무리한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원래는 주택이 아니었어요. 주택으로 아니었는데 일반 상업용 시설로 사용을 하다가 양도 시점에 용도 변경을 주택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게 있지만 상가는 뭐 1상가 비과세 이런 거 없잖아요.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1세대 1주택이면 훨씬 더 혜택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도 뭐 근린으로 사용하다가 주택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필요 목적상. 그러고 나서 양도를 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 마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명확하게 어떻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게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대상 지역이었으면 이제 2년 거주까지 필요한 요건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 계산을 할 때 당초에는 원래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가 보유기간이죠. 근데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한 경우에는 용도 변경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 거주기간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산일을 당초 취득일이 아니고 용도 변경일로 변경을 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도 기간을 따지잖아요. 취득일로부터 원래 양도일이었는데 만약에 용도 변경을 했는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원래 당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일반적인 장특공 표 1이라고 하는데 3년 이상 보유하면 1년에 2%씩 올라가는 표 1에 대한 장특공하고 그리고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또 표 2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 따져서 보유 4% 거주 4% 그렇죠. 총 8%에서 10년 맥시멈 80%를 적용하는 장특공과 비교를 해가지고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이 취지는 이러나 저러나 용도 변경을 통해서 주택으로 바꾼 다음에 1세대 주택 양도할 경우에는 바로 팔면은 이점이 없게끔 만들었죠. 주택으로 바꾸고 오래 있다가 팔아. 그렇게 되면 장기보유 공제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원래대로라면 세법 개정이 나오면 원래 나왔으니까 내년부터 적용인데 이 부분이 다행히 유예 기간을 좀 줘서 이제 후년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죠. 법이 통과가 되면 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부부터는 용도 변경 일로부터 계산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증여받은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2월과세라는 게 있잖아요. 특수관계자 사이에 증여를 받고 바로 팔게 되는 경우에는 원래대로라면 취득가액이 이제 증여재산가액이 되니까 양도 차익이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증여자 내 취득가액으로 이제 계산하게 되는 구조를 말하는데 좀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증여받고 나서 현재는 이제 10년 내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2월과세를 적용을 해서 취득가액 자체를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이때는 기존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 플러스 증여했을 때 냈던 이제 증여세액 정도 그렇죠. 그 정도를 필요경비로 인정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할 이 필요경비에 당초 증여했던 사람의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 기간이 아무래도 10년을 늘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적으로 내용을 넣은 것 같아요. 금액이 엄청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거 좋은 거죠. 이거. 그렇죠. 취득가액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 양도차익이 줄일 테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인 거죠. 이거는 뭐 합리적으로 좀 개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양도소득세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법 조문을 보면 난독증이 걸릴 정도로 보기 힘들어요. 뭐 세무 전문가인 저희들이 봐도 조문 자체를 봤을 땐 되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를 대고 줄을 긋고 보고 막 그렇게 보는데 또 너무 또 복잡하니까 양도소득세가 이거를 양식 자체를 좀 개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라는 내용으로 해서 내용을 바꾸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목차면 목차, 내용이면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더 명료하고 또 도식화하고 표로 다 만들어서 기존에는 글자 위주로 있던 내용들을 세무 전문가나 우리 일반 납세자분도 알기 쉽게 좀 해석하기 쉽게 좀 정비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진작에 이런 부분이 나왔어야 되는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지금 상태는 좀 완화된 상황이어서 해석하는데 크게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정비는 당연히 필요한 걸로 보여요. 부동산 양도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부분도 사실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보니까 또 특히 조특법도 그렇고 점진적으로 이런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이런 게 조금 더 진행이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토지 관련된 부분도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일반 토지가 아니고요. 농지 같은 토지를 양도를 하게 되면 그 농지 작용을 하면 감면이 있잖아요. 8년 이상 작용을 하면 총 1억까지 감면이 되는데 그 한도가 단순하게 그냥 1억 한도가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감면과 통틀어가지고 5년 동안 2억이라는 한도가 있어요. 1년 내 1억 그리고 5년 내 2억. 그렇죠. 세액에 대한 감면이죠. 그래서 한 해에 자격농지를 팔게 되면 한 번에 이제 팔아버리면 1억 원 세액 감면인데 그래서 쪼개서 팔아서 올해 팔고 또 내년 내후년에 팔고 이래서 토탈로는 2억 원을 감면받는 분들도 사실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컨설팅을 해서 했다가 잘못돼가지고 이거는 실질이 한 번에 파는 거 똑같다. 이거는 감면을 늘리기 위해서 나눠 판 거 아니냐. 그렇게 봐가지고 과세됐던 케이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거니까 이게 진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닌 건지 납세자랑 마찰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법에 명확하게 넣어서 규정을 이번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분필을 해서 필지 하나를 여러 개 나눠가지고 그 분필해서 양도를 한다든지 멀쩡한 걸 분필한 거죠. 그리고 토지를 양도를 하고 나서 그 나머지 토지를 2년 내에 양도를 하는데 그게 매수인이 이제 동일인이거나 아니면 그리고 그 매수인의 또 배우자한테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필지 하나를 그냥 한 사람한테 판 걸로 본다. 한 과세 기간에. 그래서 여러 한도를 적용하겠죠. 이게 실질로 보면은 농지 같은 경우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쪼개서 판다거나 동일인에게 올해 팔고 또 내년에 팔고 이렇게 할 이유가 사실은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좀 고의적으로 감면을 더 받기 위해서 팔았다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사례에 해당한다면 감면이 1억밖에 안 되겠죠, 최대. 요걸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토지를 이제 나눠서 팔려고 그러면 이번에 팔고 2년 지난 다음에 나눠 팔아야겠죠. 실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탈세를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리고 실제로 분할해서 파는데 또 2년 내에 팔면 이렇게 과세가 되니까 한도 적용할 때 이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2년 뒤에 파셔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내용들은 더 많지만 이게 일반 납세자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들은 거의 이 정도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재산과 관련된 세금에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런 재산, 양도라든지 증여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다 통과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추후에 수정이 되거나 또 변경이 되게 되면 또 추가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